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앞쪽 내용들에서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까지 혼성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질문을 했냐면 너무 제가 말투가 음, 뭐 보통 막 설명을 하기 전에 뭐 이미 전에 배워서 다 알겠지만 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하나도 잘 모르는 게 엄청 많고 잘 모르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가 싶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가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좀 그렇게 더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근데 물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조금 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책이나 아니면은 요새는 정보나 자료 같은 거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챕터 1을 계속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오비털 여기 65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도 했었던 내용이죠. C2, H6의 어떤 오비탈 구조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회전을 할 수 있다. 본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이렇게 하나인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하다.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 C2H4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기는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죠. 중간에.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sp2 혼성이고 sp2 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s 하나랑 그 다음에 두 개의 p 오비탈이 혼성을 이루어서 만든 오비탈이 sp2 혼성이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는 S 하나랑 P 두 개가 합쳐서 세 개의 오비탈이 동등한 에너지 준위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자는 P 오비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오비탈의 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먼저 혼성이 sp2가 S 하나랑 P 두 개가 혼성이 되고 하나는 남아서 이런 형태로 이중 결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중 결합, 특히 C2H4라고 하는 이 구조,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비탈 혼성 구조로 이렇게 에너지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순서가 오비탈이 먼저가 아니라 이 구조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혼성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 일종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하나의 시그마 결합,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이미 알고 있는 이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의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결합인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상태에서 하나의 첫 번째 상태 A 상태를 보게 되면 sp2 오비탈 혼성, sp2 혼성에 의해서 동등한 이렇게 세 개의 결합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시그마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p 오비탈에 나머지 혼성을 이루지 않은 하나의 홀 전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좀 이 상태에서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이 두 개의 탄소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sp2 혼성
그래서 이 탄소도 3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의 탄소도 3개의 시그마 결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p 오비탈에 남아있는 하나의 전자들, 이런 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자가 이렇게 하나로 홀전자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전자들을 가운데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오비탈 구조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전자들이 서로 오버랩이 되는 거고, 이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하면 홀 전자들이 각각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모이게 돼서 이러한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탄소들이 전부 다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버랩을 통해서 파이본드를 안정화를 시키는, 그래서 파이본드를 형성하는 게 에틸렌의 분자 오비탈 구조로서 그려줬을 때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단순히 시그마 결합 하나만 있을 때, 단일 결합일 때는 로테이션이 가능했지만 이중 결합일 때는 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자가 서로 이성질체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이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C2H2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합이죠. 이 경우에도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등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봤더니 두 개죠.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 시그마 결합 하나.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을 참여하고 있는 좀 더 안정한 결합의 두 개, S 하나, S 하나와 그 다음에 P 하나, 이 하나씩의 오비탈들이 혼성을 이루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져 혼성을 하지 않는 각각의 홀 전자들이 두 개의 파이 결합을, 파이 본드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개의 시그마 본드랑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이 본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혼성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특별한 건 없어서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비털의 분자 구조로 그려봤을 때 이 경우에는 p 오비탈이 두 개, 그러니까 싱글 일렉트론이 각각 탄소마다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X축 방향으로 오버랩 되는 경우, 그래서 총 두 개의 오비털이 p 파이 본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오비탈과 파란색 오비탈이 같은 오비탈이에요. 얘네 두 개가 서로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이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은 서로 같은 오비탈이고, 마찬가지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오비탈, 빨간색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은 서로 같은 오비탈이에요. 서로 다른 거라고 착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오비탈은 여기에 파이 본드는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쭉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본드 랭스 같은 경우에 단일 결합부터 해서 이중 결합, 상중 결합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합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본드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이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본드의 결합 길이랑 그 다음에 본드의 강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 잘 알고 있겠죠. 그쵸? 여기서도 뭐 특별한 건 없을 거고, 이거를 한번 보죠. 그 결합 길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단일, 이중, 삼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거는 sp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sp 혼성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여기에는 이 결합, 그 다음에 sp2 혼성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그 다음에 sp3 하이브리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이 세 수소 사이에, 수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sp, sp2, sp3 본드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혼성이 sp3일 때가 가장 거리가 길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도 같은 경우에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죠. 본드 길이가 길어지니까 강도는 약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탄소 같은 경우에는 본드 스트렝스가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는 그냥 쭉 숫자 나온 거라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S 캐릭터라고 하는 거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sp3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이렇게 삼중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H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C에 H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sp3 하이브리드에서는 H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각각 여기에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길이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S 캐릭터라고 하는 그러한 물리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글판을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S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S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sp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S 하나랑 P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혼성이죠. 그럼 전체는 2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S 오비탈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가 전체 혼성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다 라고 해서 sp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S 성질이 50%다, X 캐릭터가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p2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S 하나랑 2개의 p 오비탈이 혼성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죠. 그럼 전체 참여하고 있는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죠. 그 중에 S는 하나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그래서 S 캐릭터를 33%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p3 같은 경우에는 S 하나랑 그 다음에 p 오비탈 3개가 혼성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체는 4개 중에 S가 차지하는 게 하나. 그래서 25%의 S 캐릭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S 캐릭터가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오비탈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비교를 해보면 S 오비탈은 중심으로부터 구형에 가까운 이러한 오비털을 갖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중심으로부터 이런 아령 모양을 하는 이러한 오비탈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S 오비털이랑 p 오비털이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준위적으로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S 오비탈은 이 정도 위치에 존재를 하면 p 오비탈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말뜻은 이 S 오비털에 있는 전자들이 더 안정하고 중심과의 거리도 더 가깝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S 하나랑 P 오비탈 하나가 혼성이 되었을 때는 S의 성질이 절반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중심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혼성, 그래서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만약에 했을 때 굳이 이 사이에서에 그려준다면 SP 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다. 이 하나와 하나씩으로 했으니까 이 중간 정도다 라고 했으면 SP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간 이 정도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고, SP3는 좀 더
p 오비털들에 가까운 그러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것이다.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강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는, 결합 길이는 sp, sp2, sp3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강도는 sp3, sp2, sp로 올수록 더 단단해진다 라는 것을 이 아래쪽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내용인지는 이해되죠. 이 S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얘도 이렇게 S 성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결합이 강하다, 중심에 가깝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가티비티는 음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고 하는 게 어떤 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 음성도 뜻 기억나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Electronegativity is a measure of an atom's attraction for electron in a bond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결합에 있어서 결합을 할 때 엘렉트론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다라고 하면 이 말뜻은 어떻게 유사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전자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위로 갔을 때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측면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에 배웠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같은 주기에서 살펴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 프로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프로톤의 숫자가 가운데 있는 이 플러스 차지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변에 더 많은 전자들을 가질 수 있다,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에 따른 족은 일정한데, 만약에 주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할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FCl-BrI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FCl-BrI, 아래로 갈수록 원소의 크기는 커지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원소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럼 그 말뜻은 뭐냐면 이 중심과 그 다음에 전자 사이의 거리가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보통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상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Q1, Q2 여기에 가면 당연히 이 Q1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플러스 차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다 라고 하면 이 전자와 핵 사이의 힘은 여기에 아래로 갈수록 이 핵 플러스 차지의 값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반지름이 증가하는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제곱이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차지가 증가하는 그런 영향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점점 더 감소하는 경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본드의 폴라리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폴라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떠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합이 극성 결합이냐 아니면 논폴라한 그러한 결합이냐를 생각을 해줄 때 보통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많이 따져줘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비교를 했을 때 indicate whether the electrons in a bond are equally shared or unequally shared between two atoms.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게 본드 폴라리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equally shared, 동등하게 쉐어를 하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non-polar bond라고 얘기를 해요. non-polar bond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등한 똑같은 그러한 전기 음성도를 갖는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non-polar bon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지금 C랑 H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본드를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봤을 때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고 그 다음에 수소는 2.2죠. 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논폴라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2.5고 2.2라서 동등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논폴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C와 H 사이. 그래서 이 0.3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논폴라 본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기화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본드는 논폴라 본드이고 그 다음에 C와 H 같은 경우에는 두 원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무시해 줄 수 있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애톰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더라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논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폴라 본드를 한번 볼까요? 극성 본드를 보게 되면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큰 경우 어느 한쪽으로 전자 밀도가 치우친 경우는 그 경우에는 폴라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로 나와 있는 게 탄소와 산소 사이의 본드이죠. 탄소와 산소 사이의 본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2.5,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3.4. 그러면 전자를 좋아하는 능력,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산소가 더 큰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화살표는 잘 기억을 해두면 좋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에는 한번 이렇게 위로 그어주죠. 그럼 이쪽이 의미하는 게 플러스 쪽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쪽 화살표의 방향, 화살표 끝 방향이 나타내는 게 전자 밀도가 높은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 밀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일한 중심으로부터 균일한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치우쳐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이런 전자 밀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좀 전자 밀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 C 쪽으로는 전자 밀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산소 쪽으로는 전자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전자 밀도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이쪽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극성 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폴라 혹은 폴라 코밸런트 극성 혹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이폴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이폴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partial separation of charge예요. 그래서 완전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떤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차지를 갖는 건 아니지만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를 잠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artially 네거티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거다. 그 다음에 이쪽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를 뺏겼기 때문에 partially positive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C와 H 사이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0.3이었고 그 다음에 C랑 O 사이에는 지금 전기 음성도 차이가 0.9죠. 그쵸?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폴라 본드와 넌 폴라 본드를 구분하는 그 숫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지는 않아요. 뭐 얼마 이상일 때 논폴라고 얼마 이하면 뭐 폴라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약 한 0.5 정도를 기준으로 둬요. 그래서 0.5보다 더 낮다 그러면 논폴라라고 얘기를 하고 0.5보다 더 크면 폴라 본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이 밑은 논폴라, 이 이상은 폴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partially positive라고 얘기를 했죠. positive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부족한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partially negative를 의미를 하고 얘는 electron rich, 전자가 풍부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는 화살표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자의 극성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에 방금 전에서는 어떤 하나의 본드의 극성을 살펴봤었죠. 뭐 C랑 H라든지 혹은 C랑 O에. 그러면 이러한 조합들이 다 모이게 되면 분자의 어떤 극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따르게 되면 극성을 넷 다이폴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봤었던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죠, 벡터.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크기와 방향, 벡터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자의 폴라리티를, 극성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벡터이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벡터의 합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뭐 예로 나와 있는 게 CH3Cl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Cl 같은 경우 염소,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편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결합, C와 H 사이의 결합은 넌폴라 본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화살표를 그려주지 않았고 유일한 폴라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C와 Cl 사이의 결합이 유일한 폴라 본드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0이고 여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분자에 대한 전자 밀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림을 좀 몇 개를 더 보게 될 텐데 색깔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전자 밀도가 높은 곳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쪽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전자 밀도가 낮은 그러한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전자 밀도가 이쪽으로 몰려 있고 이 Cl 쪽으로 전자가 풍부한 그러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 H2O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O와 H 사이에 두 개의 극성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밀도를 끌어오는 그러한 다이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다이폴 두 개를 벡터의 합으로 구해보게 되면 이제 넷 다이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 위쪽으로 수소 둘 방향에서 산소 쪽으로 향하는 이런 넷 다이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C와 O 사이, CO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0.9죠. 극성 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상쇄가 된 거죠. 두 개. 서로 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넷 다이폴이 없어서 논폴라 몰레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래서 논폴라 몰레큘이라고 하면 얘는 논폴라 본딩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폴라 본딩이 있다 하더라도 벡터의 합이 0이 되면 그 경우에는 논폴라 몰레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넷 다이폴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고, CO2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기 때문에 넷 다이폴이 0이 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챕터 2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혹시 그 챕터 1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 챕터 1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거, 애시드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반드시. 뭐 꼭 문과, 이과를 떠나서 중학교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간단하게 뭐 그런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누, 베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 할 얘기는 그래서 그때 배웠었던 산이라든지 염기에 대한 그런 성질을 배우느냐? 아니, 성질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챕터 2에서 배울 거는 애시드라고 하는 것과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화학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일단 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챕터의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산과 염기를 배워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를 하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건 루이스 애시드 앤 베이스를 얘기를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이를 얘기를 하면 이 브론스테드 롤이 같은 경우에는 뭘 중심으로 산과 염기를 나누냐면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가지고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자쌍 엘렉트론 페어를 가지고서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사실 애시드 베이스 나누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론스테드 롤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일단 프로톤이다. 그 다음에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엘렉트론 페어다. 그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론스테드 롤이의 산과 염기가 나와 있죠. 방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프로톤을 기준으로 해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프로톤을 수소이온,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죠? 그 원자 핵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에 플러스 차지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죠. 그쵸?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어딘가로 빠져나갔다 라고 하면, 그러면 수소이온이 되는데, 얘를 살펴보게 되면 전자 없이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죠. 이 프로톤이 양성자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것은 동시에 전자가 빠져나간 수소이온, 즉 수소이온이 된다. 프로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이라고 굉장히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브론스테드 로우리 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이 프로톤으로 했을 때 프로톤 도너예요. 도너라고 하는 건 주는 애죠. 즉 H 플러스를 잘 주는 애를 프로톤 도너,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프로톤을 줘야 되니까 프로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론스테드 로우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어셉터예요. 즉 프로톤을 받아오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받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브론스테드 로우리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톤을 받아오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 대부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론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에는, 브론스테드 로우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프로톤이 있으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론스테드 로우리 베이스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줘야 되는 도너로서, 프로톤 도너로서 줘야 되는 H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HA라고 표시를 하고, 대표적인 예들을 보게 되면 HCl, H2SO4, HSO4-, H2O, H3O+, 이런 것들이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산이다, 염기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지워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예를 들면은 H2O, 물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산성이다, 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pH도 중성이고 중성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브론스테드 로우리에서는 그런 거 pH랑 이런 거랑 전부 다 관계가 없이 일단 줄 수 있는 H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프로톤의 형태로. 그래서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브론스테드 로우리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차지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그 다음에 네가티브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브론스테드 로우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을 2개를 찍어주죠. 이 점 2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일렉트론 페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프로톤을 받아 오려면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얘랑 결합을 해서 이 프로톤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더라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H랑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2O, OH-, 그 다음에 CH3O-, NH3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봤었던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에서 봤었던 H2O가 여기에도 있어요. 즉 그냥 산도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예요. 이 H2O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왜냐하면 이 H2O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H 플러스를 받아온다라고 하면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베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브론스테드 롤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지가 전체 차지가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경우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브론스테드 롤이 같은 경우 만약에 전체 내 차지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 경우에는 브론스테드 롤이 베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H2O처럼 한 가지 예를 보면 몰핀이라고 하는 이 물질 예를 들면 한 분자 내에서 지금 이쪽과 이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산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을 결합할 수 있는 사실 뭐 화살표 방향은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프로톤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는 브론스테드 롤이 산 염기를 나눌 때는 어떤 애는 무조건 산이고 어떤 애는 염기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에서도 봤지만 HSO4-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산으로서 작용을 한다. 애시드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베이스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 H 플러스 프로톤을 하나 더 받아와서 H2SO4가 되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애시드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베이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그냥 프로톤을 받을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이것만 기준이지 그 자체적으로 무조건 산이다 무조건 염기다 이렇게 나눠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산과 염기가 있지만 브론스테드 로우리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반응을 좀 더 간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브론스테드 로우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브론스테드 그냥 BL 애시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BL 애시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반응이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애시드는 H 플러스를 주는 애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를 받는 애기 때문에 주고 받는 애가 서로 같이 있으면 당연히 얘는 주고 이 베이스는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이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리액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프로톤의 양성자의 트랜스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 페어에서 지금 B에서 얘는 H 플러스를 받겠죠. 이렇게 받아서 BH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아래서 설명을 할게요.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HA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B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네 둘이 서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프로톤의 트랜스퍼예요. 프로톤은 이 베이스 쪽으로 가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성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짝 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였던 애는 프로톤을 받음으로써 짝산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가 프로톤을 받아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컨주게이트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톤을 잃은 상태는 컨주게이트 베이스, 짝 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개 사이에 지금 시그마 결합이 있죠. 근데 일방적으로 다시 이 결합이 끊어질 때 H, 수소가 하나,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페어를 전체를 다 이 A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끝나는 위치로, 이동하는 위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H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베이스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도 있는데 항상 이 화살표 커브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의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톤이 여기 가서 붙는 거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의 시작 위치에서 결합이 되는 이 위치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각각 짝쌍과 짝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브드 에로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의 시작으로부터 도착 위치, 그 다음에 시작으로부터 도착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산염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의 차지가 동일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H2O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지가 0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반응이 진행된 이후에는 컨주게이트 베이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변화가 없죠. 아래쪽 가서 한번 볼까요? HCl 같은 경우에 0이죠. 그 다음에 CH3OH 같은 경우에도 전체 차지는 0이죠. 이 오른쪽에 반응이 진행된 다음에 컨주게이트 베이스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에이시드 짝산을 보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이죠. 그래서 토탈 합이 전체적인 차지가 유지가 돼야 되고 혹시라도 전체적인 차지가 바뀌게 되면 그건 반응식이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한 가지 더 더블 리액션 에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설명했듯이 공명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랑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평형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반응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애시드와 베이스가 서로 프로톤 트랜스퍼 반응을 하면서 이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 애시드, 그 다음에 베이스로서 트랜스퍼 반응이 일어나서 왼쪽 방향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커브드 에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산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결합은 다시 N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 수소를 결합을 할 테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형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반응성을 보게 되면 electron rich species. electron rich species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애시드일까요? 베이스일까요? 베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electron deficient. 전자가 부족한 애는 브론스테드 롤이 애시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 프로톤을 보내면서 이 사이에 있는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리치고 그 다음에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디피시언트고 그래서 H가 파셜리 포지티브를 가지고 있고
보통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애시드랑 베이스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톤을 주고 받는 거고,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에서 우리가 이 반응이 왜 잘 일어나느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렉트론 리치라고 하는 애는 지금 전자가 충분한 애죠. 남아 도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 디피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전자가 남아 도는 애랑 전자가 부족한 애랑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 결과 스테빌리티가 안정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시드, 베이스 쭉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브론스테드 로울이 애시드에서 강한 건지, 어떤 산이 약한 산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acid strength is the tendency of an acid to donate a prot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BL 애시드에서 얘의 정의가 뭐였냐면 프로톤 도너였어요. 그쵸? 즉 프로톤을 잘 주면 잘 줄수록 강한 애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H와 이렇게 A 이런 형태로 브론스테드 로울이 애시드를 설명을 해주는데, 얼만큼 이 사이에 있는 이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큰 야를 얘기를 하면 그게 강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론스테드 로울 애시드에서. 그래서 더 쉽게, the more readily a compound donates a proton, the stronger an acid it is. 이 프로톤을 잘 주면 줄수록 강한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H, 그 다음에 어떤 애시드 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H2O, 여기서는 지금 베이스로 작용을 하고 있죠. 얘네 둘 사이의 어떤 반응 결과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 짝 염기와 짝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있는 이 짝 염기 그리고 이 짝 산으로서 H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리고 H가 붙어 있을 때, 새롭게 이게 붙었을 때, 이때를 많이 살펴봐주게 되는데,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pKa부터 잠깐, K 이퀄리브리엄 상수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acidity, 산성도라고 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평형상수 배운 적 있잖아요.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농도로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스타팅 머티리얼들의 농도 분의 프로덕트들의 농도죠. 그쵸?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그 반응식을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타팅 머티리얼들의 농도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들의 농도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퀄리브리엄 상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음에 근데 H2O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뭘로 사용이 되냐면 용매로 사용이 되죠. 그럼 전체에 있어서 이 H2O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기에 있는 HA 농도나 H3O 플러스 A-의 농도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상수처럼 작용이 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H2O 같은 경우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빼주고 이퀄리브리엄 상수랑 그 다음에 H2O의 농도를 곱해주게 되면 식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겠죠. 이때 이 식의 값을 우리가 KA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cidity consta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워낙 크기 때문에 상수로 앞을 빼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애시드가 세다,
강한 애시드다라고 하면 이 반응에서 다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애시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애시드가 프로톤을 잘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프로톤을 잘 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생성물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H3O 플러스랑 A-의 농도가 증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 Ka 값이 커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weak 애시드다, 약한 애시드다라고 하면 이 HA라고 하는 게 이 H를 주려고 하는 그 성질이 약한 거죠. 그럼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잘 가지 않고 이 HA의 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H3O 플러스와 A-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Ka 값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즉 Ka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강한 산을 의미를 하는 거고 Ka 값이 낮으면 약한 산을 의미를 하는 거죠. Ka 값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Ka 값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0승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을 해서 pKa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pKa 값을 사용을 하면 여기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Ka 값이 크면 클수록 강했는데 반대로 pKa 값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pKa 값이 5다 그리고 50이다 라고 하면 뭐가 더 강한 산이다 라고 하면 이 5일 때가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pKa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타낼 때는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13페이지부터는 내일 쭉 마저 나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